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목요일 뉴스온 시작합니다.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오늘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 무혐의로 처분, 불기소하기로 판단했습니다. 민주당은 검찰을 맹비난하면서 김 여사 특검법을 재발의했습니다. 법적인 쟁점, 논란 짚어보겠습니다. 네 곳에서 치러진 재보선 결과는 2대2로 여야 모두 텃밭을 사수했습니다. 한동훈 대표는 오늘 김건희 여사의 대외 활동 중단을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정치온에서 풀어드리겠습니다. 뉴스원 잠시 뒤에 뵙겠습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을 수사한 검찰이 김건희 여사를 무혐의 처분하자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는 국민이 납득할 만한 설명인지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오전에는 김 여사의 대외 활동 중단과 의혹 규명 협조를 촉구하기도 했는데요. 민주당은 김 여사의 공천 개입 의혹까지 망라한 새 특검법을 발의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나혜인 기자. 네, 국회입니다. 네, 김 여사의 무혐의 처분에 관한 정치권 반응. 먼저 한동훈 대표가 입장을 밝혔네요. 네,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는 오전에는 기자들 질문을 받고 검찰 수사 내용을 충분히 보지 못했다며 평가를 유보했었는데 조금 전에 기자들과 만나서 입장을 밝혔습니다. 국민이 보기에 검찰의 설명이 납득할 만한지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했는데 수사 종결을 앞두고 국민이 김 여사 수사에 관해 납득할 만한 결과를 내놔야 한다고 했던 기존 언급과 같은 맥락으로 들립니다. 수사 기록을 다 알 수 없으니 뭐라고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만 오늘 검찰의 설명이 국민이 납득하실 수 있을 정도인지 지켜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한 대표는 무엇보다 중요한 건 오전에 말했던 것처럼 국민의 우려를 불식시킬 수 있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한 대표는 아침 최고위원회의에서 김 여사의 대외 활동 중단과 대통령실 인적 쇄신을 촉구했고 의혹을 규명하기 위한 절차에 협조하라고도 요구했습니다. 이 의혹을 규명하기 위한 절차에 특검도 포함되느냐는 기자들 질문에는 어떤 특정한 절차를 말하는 건 아니라며 확대 해석을 경계했습니다. 다만 김 여사 문제는 중요한 문제라며 다음 주 성사될 거로 보이는 윤석열 대통령과 면담 자리에서도 거론할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어제 재보궐선거에서 나쁘지 않은 결과를 받아든 뒤 곧바로 대통령실을 향해 쇄신 압박에 나선 모습입니다. 검찰의 김 여사 무혐의 처분을 놓고 여당 내부에선 다소 온도차도 감지됩니다. 서범수 사무총장은 오전에 기자들과 만나 구체적인 수사 상황은 모르지만 이번 불기소 처분에 국민이 의아해하고 있을 것 같다고 언급했는데 친윤계로 분류되는 여당 의원들은 오전에 금융감독원 국정감사장 등에서 감정적으로 기소 여부를 결정할 수는 없는 거라며 김 여사를 엄호했습니다. 야당은 김 여사를 향한 공세 수위를 높이고 있다고요? 네, 민주당은 검찰의 불기소 결정에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조승래 수석 대변인은 이제 국민 누구도 검찰이 공정하다고 믿지 않을 거라며 이번 면죄부 처분은 특검의 기폭제가 될 거라고 주장했습니다. 민주당은 오늘 검찰이 수사 결과를 발표하기 20분쯤 전에 세 번째 김 여사 특검법을 발의했습니다. 도이치 사건은 물론 최근 명태균 씨 폭로로 확산한 공천 개입 의혹과 불법 여론조사 의혹 등을 추가해서 모두 13가지 의혹을 수사 대상으로 적시했습니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검찰의 수사 의지가 없다는 점이 확인된 만큼 특검으로 진실을 밝히겠다며 윤석열 대통령이 이번에도 거부하면 정권 몰락은 더 빨라질 거라고 주장했습니다. 또 침묵만으로는 명태균의 늪에서 빠져나올 수 없다며 직접 의혹을 해명하라고 날을 세웠습니다. 오리발과 발뺌으로 일관하다간 자신들이 스스로 판 수렁에서 영원히 빠져나오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지난 대선 기간에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는지 숨김없이 낱낱이 국민께 고하고 잘못이 있었다면 사과해야 합니다.
어제 재보선은 사실상 2대2 무승부로 끝났는데요. 여야는 어떻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까? 네, 먼저 집권 여당인 국민의힘에선 선방했다는 평가가 지배적입니다. 한동훈 대표 측 인사로 분류되는 당의 핵심 인사는 부산 금정과 인천 강화 같은 당의 강세 지역에서 이긴 건 선거 기간 국민 눈높이에 맞는 소리를 낸 한 대표 덕이라고 추켜 세웠습니다. 친윤계 의원들 역시 한 대표가 지휘한 선거에서 이겼으니 잘한 건 잘한 거라고 호평했지만 일각에선 자중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왔습니다. 권성동 의원은 YTN 라디오 인터뷰에서 용산도 한 대표도 모두 자제해야 한다며 당원의 뜻은 한 대표가 대통령과 맞서 싸우라는 게 아니라 변화를 위해서 당정이 함께 노력하라는 거라고 지적했습니다. 민주당에선 부산 금정에서의 패배가 아프지만 전통적 지지 기반인 호남 지역을 수성한 데 의미를 두는 분위기가 읽힙니다. 당 핵심 관계자는 지난 총선에 이어서 여당 강세 지역에선 정권 심판론이 거세게 일수록 보수 진영이 결집하는 것 같다고 평가했습니다. 다만 인천 강화에서는 민주당 후보 득표율도 만만치 않았다며 정권에 분노한 민심이 야당 지지로 옮겨가고 있다고 보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선거 결과를 바탕으로 정권의 오만과 폭주로부터 민생을 회복시키기 위해 더 분발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YTN 나인입니다. 재보선거 결과를 두고 어려움이 있더라도 의료개혁 등 4대 개혁과 저출생 극복 등 개혁 방안을 흔들림 없이 대통령실이 추진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선거 민의를 통해 파악되는 부족한 부분은 국민의 뜻을 받아들여 바꿔나가겠다며 더 노력하겠다고 했습니다. 앞서 대통령실 관계자는 YTN과의 통화에서 떡파치 위기라는 말이 있었지만 지켜낸 것은 잘된 결과라며 안도하는 분위기를 전했습니다. 북한이 그동안 공개하지 않았던 김정은의 적대적 두국가 선언과 관련한 헌법 개정이 일부 진행됐음을 시사했습니다. 대한민국을 적대국가로 규정한 내용을 헌법에 담은 건데 남북 연결도로를 폭파했다는 소식과 함께 북한 주민들에게도 이를 공개했습니다. 이종원 기자입니다. 조선중앙통신과 노동신문 등 북한 매체는 경의선과 동해선 폭파 소식을 사진 석 장과 함께 보도했습니다. 우리 군에 포착된 도로뿐 아니라 철도까지 동해선과 경의선 각 60m씩을 폭파 방법으로 완전히 폐쇄했다고 전했습니다. 자신들의 주권 행사 영역과 대한민국의 영토를 철저히 분리하기 위한 단계적 실행의 일환이라고 했는데 특히 대한민국을 철저한 적대 국가로 규제한 헌법의 요구라고 주장했습니다. 적대적 두 국가론을 제도화한 개헌이 이뤄졌음을 시사했는데 김 위원장이 지시했던 통일표현 삭제나 영토조항 신설 등에 대한 언급은 없었습니다. 침묵하던 개헌에 대해 남북 연결도로 폭파 소식을 전하면서 이를 공개한 건 북한 내부적인 요인이 더 크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무인기 이거랑 활용을 해서 아주 본격적으로 한국을 적대시해서 북한 주민들에게 그런 의식을 심어주는 그 길로 가고 있다. 일종의 빌드업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은 확인된다고 볼 수 있는 거죠. 실제 북한은 남북 연결 육로 폐쇄가 적대 세력들의 정치 군사적 도발 때문이라며 거듭 우리 측에 책임을 떠넘겼습니다. 그러면서 예고했던 대로 단절된 도로 위로 남북 국경을 요새화하기 위한 조치들에 속도를 내겠다고 했습니다. 폭파한 지역의 도로 토사물들을 제거하는 작업들을 하고 있고 또 일부에서는 다지고 있고 추가 작업하는 정황들이 식별되고 있습니다. 군은 북한이 공개한 폭파 사진 일부가 우리 군이 촬영해 공개한 영상을 무단으로 사용했을 가능성이 있어 분석에 들어갔습니다. 통일부는 북한의 개헌은 반통일적, 반민족적 행위라고 규탄하고 영토 규정 신설 여부 등에 대해선 예단하지 않고 지켜보겠다고 밝혔습니다. YTN 이종원입니다. 앞서 전해드린 대로 합참은 북한이 우리 군이 촬영한 폭파 영상을 무단 캡처해서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는데요. 얼마나 똑같은지 두 화면 직접 비교해 보겠습니다. 화면 보시죠. 네, 지금 화면 왼쪽이 북한이 오늘 공개한 사진이고요. 오른쪽이 합동참모본부가 우리 군의 감시 장비로 폭파 당시를 촬영한 동영상입니다. 먼저 폭파되는 순간인데요.
흙먼지가 퍼지는 모습을 비롯해 영상의 색채, 각도가 거의 비슷해 보이죠. 좀 더 자세히 보겠습니다. 파란색 표지판과 하얀 가로 등 또 연기가 퍼지는 모양부터 우거진 수풀의 모습들이 역시 흡사합니다. 우리 군에 따르면 지난 15일 경의선 폭파 현장에는 북한 측 촬영 인원이 감시장비에 포착됐지만 동해선 폭파 현장에는 식별되지 않았다고 밝혔는데요. 합참은 북한이 대내외 폭파 사실을 공개하면서 우리 군 장비로 찍은 영상을 이른바 불펌했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이태원 참사 당시 부실한 대응을 한 혐의를 받는 김광호 전 서울경찰청장에게 1심 재판부가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서울 전체를 관할하는 서울청장은 일선서 정보 보고에 의존할 수밖에 없어서 참사를 예견하기 어려웠다는 건데요.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윤웅선 기자, 재판부의 선고 내용 구체적으로 전해주시죠. 네, 김광호 전 서울경찰청장은 이태원 참사 부실 대응 혐의를 받는 경찰 공무원 가운데 최고 윗선 책임자인데요. 서울 서부지방법원은 업무상 과실치사상 등의 혐의를 받는 김 전 서울청장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서울 전체를 관할하는 서울경찰청장은 일선서인 용산경찰서의 정보보고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는데요. 김 전 청장이 보고 내용을 바탕으로 대규모 인명사고가 발생할 우려나 대비가 필요하다는 정보를 구체적으로 파악할 수는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김 전 청장이 헬로윈 데이와 관련해 생활안전과뿐 아니라 경비 등 여러 기능에서 사전 대책을 마련할 것을 지시했다며 형법상 엄격한 직무유기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사고를 인지한 직후 경찰 기동대를 급파하도록 지시했다며 김 전 청장 때문에 피해가 확대됐다고 보기도 힘들다고 말했습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사고 당시 서울청 상황관리관이었던 류미진 전 서울청 인사교육과장과 정대경 전 112 상황팀장도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상황실을 벗어나서 근무한 류 전 과장이 임무를 제대로 했다고 보기 어렵다면서도 이 같은 업무상 과실이 없었다고 인명피해 발생을 저지할 수 있을 거라고 보긴 힘들다고 판단했습니다. 정 전 상황팀장도 용산경찰서의 출동 최고 수준 단계인 코드 제로 신고를 상황 전파했지만 현장에 출동한 용산서 경찰관들이 종결로 보고해 안전사고가 있었는지 인지하기 어려웠다고 봤습니다. 김 전 청장 등은 무죄 선고 이후 취재진 질문에 아무런 답을 하지 않고 법원을 떠났는데요.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오늘 판결에 대해 하실 말씀 없으십니까? 무죄 나왔는데 심정 어떠신가요? 이틀 전부터 김 전 청장의 엄벌을 촉구하며 법원 앞에서 릴레이 피켓팅을 해온 유족들은 오늘도 시위를 이어갔는데요. 유족들이 판결을 납득할 수 없다며 소리쳐 재판이 진행 도중 중단되기도 했고 선고 이후에도 울분은 계속됐습니다. 경찰의 면죄부라고요, 면죄부! 앞으로도 이런 사건 나면 경찰은 아무 책임질 수 없다고 면죄부를 줍는 재판이라고 이게! 앞서 검찰은 김 전 청장이 10만 명이 모일 것을 예견했는데도 적절한 경찰력을 배치하지 않았다며 금고 5년을 구형하고 류 전 과장과 정 전 팀장에게는 각각 금고 3년과 2년 6개월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는데요. 오늘 재판부의 판결문을 토대로 항소 여부를 검토하겠다는 원칙적인 입장을 밝혔습니다. YTN 윤홍성입니다. 노벨문학상 수상 뒤에도 외부 접촉을 자제하고 집필에 집중해온 한강 작가가 잠시 뒤 첫 공식 석상에 섭니다. 지난달 한 작가를 수상자로 선정한 국내재단 시상식에 참석하는 건데 한 작가 발언에 관심이 모이고 있습니다. 현장에 YTN 취재진이 나가 있습니다. 송재인 기자. 네, 포니정 혁신상 시상식 현장에 나와 있습니다. 네, 지금 현장 분위기 어떻습니까? 네, 행사가 1시간 앞으로 다가오면서 준비 작업도 분주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오늘 행사는 비공개로 진행되지만 현장의 분위기를 담기 위해 저희 YTN을 비롯해 많은 취재진이 현장에 모여 있는 상태입니다. 앞서 포니정 재단은 인간 내면을 깊이 조망하는 주제의식과 표현력으로 한국 문학의 위상을 높여왔다며 한강 작가를 올해의 혁신상 수상자로 결정했습니다. 날짜는 지난달 19일이었는데요. 이후 한 달도 되지 않아 한 작가의 노벨문학상 수상 소식이 전해졌고
두문불출하던 한 작가가 이번 폰이정 시상식에는 참석하겠다는 뜻을 전하면서 수상 이후 첫 공식 외부 행보가 됐습니다. 오늘 무엇보다 주목되는 건 한 작가의 발언일 텐데요. 한 작가는 노벨상 수상 이후에도 출판사 주최 기자회견이나 언론 인터뷰를 고사하고 집필에 집중해 왔습니다. 유일하게 스웨덴 공영 언론과 진행한 인터뷰에서 평소 조용한 삶을 좋아하는 데다 수상의 의미를 생각할 시간이 필요했다고 배경을 설명했는데요. 여기에 세계 곳곳에서 전쟁으로 인한 고통이 계속되는 만큼 아버지께 큰 잔치를 열지 말라고 했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그랬던 한 작가가 처음 공식 석상에 서서 어떤 발언을 할지 관심이 모이고 있는데요. 다만 주최 측이 오늘 시상식에서는 노벨상 관련 별도 소감 발표나 질의응답 절차는 준비돼 있지 않다고 전한 만큼 노벨상 수상에 대한 한 작가의 자세한 입장은 오늘 시상식이 아닌 오는 12월 노벨문학상 시상식에서 직접 발표될 가능성도 적지 않습니다. 오늘 시상식 소감은 확인되는 대로 다시 전해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폰이정 혁신상 시상식 현장에서 YTN 송재인입니다. 네, 정치의 겉과 속 들여다보는 정치원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김재원 국민의힘 최고위원, 송갑석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재보선 결과 또 각종 정치권 이슈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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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네, 바로 정치권 이슈 들어갈 텐데요. 첫 번째 키워드부터 보겠습니다. (3대) 요구네요. 한동훈 대표가 오늘 김 여사의 대외 활동 중단, 또 대통령실 참모들의 인적 쇄신을 비롯해서 3가지 3대 요구를 공개적으로 했습니다.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국민들의 걱정과 우려를 이번에 반드시 해소해야 합니다. 첫째, 김 여사 관련 대통령실 인적 쇄신 반드시 그리고 시급하게 필요합니다. 둘째, 김 여사가 대선 당시 약속한 대로 대외활동 중단해야 합니다. 셋째, 나아가 제기되는 의혹들에 대해서 솔직하게 설명드리고 의혹을 규명하기 위한 필요한 절차가 있다면 적극적으로 협조해야 합니다. 네, 한 대표가 오늘 최고위원회의에서 김 여사 활동 중단을 공식적으로 요구를 했습니다. 그동안 이제 기자들의 질문에 대답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요구를 했는데요. 오늘은 공개적으로 저렇게 3대 요구를 했습니다. 한동훈 대표가 공개적으로 오늘 회의 때 요구한 배경을 어디에 있다고 보세요? 글쎄 이제 한동훈 대표가 그동안 저런 이야기를 계속 해왔죠. 예. 그리고 또 지금 대통령께 독대를 요청해서 사실상 이제 독대 일정이 거의 잡혀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좀 공개적으로 이제 이런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네. 뭐 제 개인적인 생각은 독대 일정이 잡히지 않았다든가 또는 여러 가지 말씀 한동훈 대표가 그런 뜻을 전달하기가 어려운 상황이라면 모를까. 지금 이제 여권 내에서 이미 이 이슈에 대해서 모두 다 그 한동훈 대표 주장을 알고 있고 또 그 알고 있는 상황이 한동훈 대표 그동안 여러 차례 비슷한 발언을 하셨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독대를 앞두고 굳이 공개적으로 이야기를 하실 필요가 있었나. 공개 대통령과의 독대 자리에서 좀 더 허심탄회하게 이야기를 하면 좀 더 이 진심이 전달될 텐데 이게 이제 이렇게 되니까 뭐 배경이라기보다는 좀 보수 진영 전체에서 보기에는 이게 좀 불협화음이 될까 하는 걱정스러운 그런 모습도 있죠. 그렇군요. 예. 재보선 결과 부산을 좀 지켜낸 측면도 있고, 그리고 한동훈 대표의 공도 있다라는 분석이 있더라고요. 대표의 공은 당연히 있죠.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번에 보궐선거 지역 중에서 승리한 곳은 강화도, 그리고 인천광역시 강화군, 강화군수, 그리고 부산 금정구청장 이 두 곳은 사실 우리 우리 당 소속의 군수 또 구청장이 재직하다가
재직 중에 사망하셔서 네. 보궐선거가 치러지는 곳이고 그 지역은 원래 우리 당으로서는 아주 우호적인 지역으로 생각이 됐습니다. 그래서 안정적으로 승리할 것이다 당초 예상을 했는데 예. 선거 과정에서는 상당히 또 뭐 각축을 벌이고 있다. 박빙이다 이런 여론조사 결과가 나오면서 최근 정치권 이슈도 여러 가지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분석이 많았잖아요. 네, 그래서 예. 굉장히 걱정을 많이 했는데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 역시 이 예전의 그 득표율 수준 그런 수준으로 나왔기 때문에 우리는 좀 안심을 한 그런 선거긴 했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한동훈 대표가 여러 차례 유세도 하고 또 지원 연설도 하면서 그 선거 과정에 참여를 했고 그 점은 한동훈 대표의 공이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군요. 예, 한동훈 대표가 오늘 최고위원회에서 저런 3대 요구를 할 때 옆에 계셨잖아요. 최고위원. 네, 그렇습니다. 근데 거기 보니까 세 번째 요구에 의혹을 규명하기 위해서 필요한 절차가 있다면 적극 협조를 하길 바란다는 표현도 들어가 있어요. 이게 구체적으로 어떤 뜻일까요? 글쎄 저는 사실 그 내용의 구체적인 뜻을 물어보지 않았고 뭐 그 구체적인 내용이 무엇인지도 좀 가늠하기는 어렵습니다. 어쨌든 그 필요한 절차에 적극 협력하라는 것이 의혹을 규명하기 위해 필요한 절차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뭐 그런 의혹에 대해서 성실하게 설명을 하거나 답변을 하거나 그런 절차가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요. 김 여사가 약속한 대로 대외 활동 중단해야 한다고 하고 나아가서 제기되는 의혹들에 대해서 솔직하게 설명하고 의혹 규명하기 위해서 필요 절차가 있으면 적극 협조해야 한다라고 해서요. 여러 가지 해석이 나오고 있어서 김재원 최고위원께 물어봤습니다. 송갑석 의원께도 물어보겠습니다. 네. 한동훈 대표가 3대 요구를 했잖아요. 사실은 근데 그동안 계속 알려져 왔던 것을 종합해서 설명을 한 겁니다. 그런데 최고위원 선거가 끝나고 나서 바로 첫날 최고위원회에서 한 이야기여서 주목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고 계세요? 어제 11시 뭐 30분 조금 못돼 밤 11시요. 그때 시점이 금정구청장 당선 유력이 떴을 때입니다. 그때 한동훈 대표가 본인 페이스북에 올렸는데 국민의 뜻대로 정부 여당의 변화와 쇄신을 이끌겠다. 국민께서 변화와 쇄신의 기회를 준 것이고 이 소중한 기회를 절대 놓치지 않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초반에 박빙이었잖아요. 그다음에 대단한 악재도 있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텃밭을 지켜낸 거죠. 지켜낸 요인을 승리의 요인을 국민의 눈높이에 맞춰서 원칙적인 특히나 용산과 김건희 여사에 대한 원칙적인 입장을 표명했던 것이 승리의 요인이라고 정확하게 생각하고 있고 그것의 결과가 이번 선거의 승리로 나왔다. 그래서 아예 첫째, 둘째, 셋째 하고 결국은 용산에 대한 메시지인 거죠. 그렇군요. 그래서 다음 주에 뭐 언제가 될지 모르겠지만 만남 그 자체에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문제에 대한 명확한 당신과 내가 만났을 때는 명확한 해법이 나와야 된다라고 하는 정확한 메시지를 저는 용산에 던진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재보선 결과에 대한 평가는 잠시 뒤에 더 물어볼 테고요. 용산에서 수용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까? 이 세 가지 3대 요구를? 세 번째는 절대 수용 불가능한. 세 가지 요구 중에 세 번째 요구는? 절대 수용 불가능한 거고요. 첫 번째, 두 번째도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활동 중단이고 두 번째는 라인 정리였습니다. 인적 쇄신 문제도 무슨 뭐 한남동 7인회인가요? 도곡동 7인회인가요? 어쨌든 뭐 어쨌든 그렇게 7인회 이렇게 묻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용산에서는 날선 반응을 보인 것 아닙니까? 그런 것 없다. 그리고 결국은 뭐 이러한 라인, 인적인 것 이런 문제는 과거 박근혜 전 대통령의 또 탄핵과도 연결됐었던 문제이기 때문에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는 문제죠. 그렇군요. 그리고 뭐 공개활동 자제 문제는 이런 요구가 아니다 할지라도 뭐 당장에 어제 대통령께서 혼자 나와서 투표를 하는 모습이 공개가 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게 어느 정도가 될지 모르겠지만은 뭐 당분간은 조금 이런 상황에서 김건희 여사가 공개 활동하기는 쉽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첫 번째, 두 번째 정도가 이루어진다고 할지라도 국민들이 과연 그것을 납득하고 이해할 수 있을까요? 저는 세 번째와 관련해서
명확하고 분명한 어떤 절차, 또 본인의 소명 이런 것들이 진행돼야만이 저는 국민들이 납득하고 이해할 거다라고 하는 수준까지 이미 와버렸다고 봅니다. 그렇군요. 이 김지현 최고위원에도 같은 질문 드리겠습니다. 용산에서 이 세 가지 요구안, 3대 요구안을 수용할 가능성이 얼마나 있다고 보세요? 뭐 수용할 거는 수용하고 수용하지 않을 것은 수용하지 않겠죠. 그러나 어쨌든 지금 상황에서 좀 상황이 별로 좋지 않다는 것은 누구나 다 공감하기 때문에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여러 가지 조치를 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굳이 이 여당 대표가 제시한 어떤 요구가 그것이 무슨 가이드라인이 되어서 그것을 지킨다, 지키지 않는다 이렇게 할 수는 없는 일이겠죠. 대통령실 나름대로 이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조치를 할 것으로 예상되고요. 저는 의혹이 제기된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형태로든 국민들에게 충분히 납득할 만하게 설명을 해야 될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그런 절차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설명이 필요하다는 것은 김 여사가 직접 설명할 필요도 있다고 보세요? 뭐 그런 방식은 국민들이 이 설명을 듣고 충분히 공감할 수 있도록 하는 방식을 택하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금 막상 그 문제 제기가 된 내용이 구체적인 것이 아무것도 없거든요.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에 대해서는 검찰에서 수사를 해서 지금 오늘 불기소 처분을 했지만 그 불기소 처분의 구체적인 내용이 아직 공개가 되지 않았잖아요. 예컨대 이러이러한 이유로 구체적인 내용이 전부 아마 증거 판단 내용에 대해서는 불기소장이 기자들한테 한 4시간 정도 설명을 하긴 했어요. 불기소장이 나올 것이고 나중에 이것이 좀 더 자세한 설명이 나올 것이다. 또 다른 방식으로 넘어갈 경우에는 수사 기록이 공개될 수도 있겠죠. 예컨대 물론 개인정보 문제가 있겠지만요. 그런 정도로 또는 뭐 다른 방식으로 여러 가지 그 조치가 있어야 될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 사건 그리고 지금 최근에 제기된 명태균 씨 관련된 사건 내용에 대해서는 사실 며칠 전에 보도가 된 카카오톡 대화 내용 그것 외에는 딱히 지금 드러나서 문제가 되어 있는 것은 별로 없고 제3자 간의 그 대화나 또는 제3자 간의 이 어떤 논란만 불거져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그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이제 해명을 할지 그것은 지금 단계에서는 당장 판단할 수가 없다고 봅니다. 좀 더 이에 대해서 어느 정도 정리가 되어야 그에 대해서 설명도 할 수 있고 아마 당사자도 지금 제기되고 있는 여러 가지 내용에 대해서는 정확한 기억도 없을 수도 있거든요. 그런 과정을 거쳐야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근데 여러 가지 이제 명태균 씨 관련해서도 저희가 이슈로 물어보려고 했는데 지금 바로 물어보겠습니다. 명태균 씨가 최근에 이제 카톡을 공개한 게요. 김재원 최고위원 때문이다라고 공개적으로 또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렇죠. 근데 사실은 저는 일종의 핑계겠죠. 사실 명태균 씨가 그동안에 여러 가지 방식으로 많은 사람들과 이래 다툼을 벌이다가 제가 제기한 몇 가지의 사안에 대해서 격한 반응을 보이면서 또 제가 그 대구 지역 국회의원 선거와 지방선거 공천에 탈락한 이유에 대해서 조롱하면서 공천에 떨어진 이유를 알기나 하냐 뭐 그런 식으로 조롱을 하니 저는 이제 이분이 제 공천 과정에 개입했다고 스스로 시인한 것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고 그에 대해서 또 문제 제기를 하고 그 과정에서 이게 서로 간에 이야기가 더 오간 것이거든요. 물론 저는 명태균 씨에 대해서 전혀 알지 못하고 만난 적도 없지만 명태균 씨가 지난번에 전화를 걸어와서 저에게 협박성 발언을 한 그 내용 외에는 단 한 번도 접촉한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명태균 씨가 김재원 최고위원에게 전화를 하기 전에요. 하기 전에 김재원 최고위원이 듣보잡, 허풍쟁이, 사기꾼 이런 표현을 하지 않았습니까? 저는 사기꾼이라는 말은 하지 않았고요. 사기 전과가 있는 허풍쟁이라고 사기 전과가 있는 허풍쟁이. 그런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분은 당신은 저
그 자기가 예. 허풍쟁이가 아니다라는 걸 알려주기 위한 취지로 보이는데 예. 당신이 공천 떨어진 이유는 아느냐? 내가 다 알고 있다. 그렇게 이야기하던가요? 전화로도 그렇게 이야기하던가요? 아니요, 그런 이야기가 없이 예. 그것이 페이스북의 내용이었죠. 그래서 예. 그러면 당신이 개입했다는 말이냐? 자백해라. 당신이 개입했으면 범죄자고 당신이 개입하지 않고도 그렇게 허풍을 떨면 허풍쟁이 아니냐? 예. 뭐 그런 취지로 이야기하신 거라고요? 그런데 이제 예. 이것을 두고 계속적으로 하면서 이제 저에 대해서 앞으로 김재원 때문에 이것을 공개하겠다 뭐 이렇게 주장을 하는데 사실은 막 그 내용은 제3자들에 대해서 여러 가지 예. 또 그 부담을 주는 내용이기도 하고 예. 어떤 경우에는 지금 그 명태균 씨가 거론하고 있는 많은 분들은 사실상의 피해자일 수도 있거든요. 예. 지금 명태균 씨의 여러 가지 상황이 꼭 그 사람들이 잘못해서 지금 뭐 예를 들어 형사적으로 문제가 될 사안을 정의로운 관점에서 폭로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예. 일방적인 피해자일 수도 있기 때문에 제가 그 부분은 더 이상 거론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라고 제3자의 피해를 좀 피해를 끼칠 필요는 없다. 예. 그런 생각에 지금 좀 참고 있습니다. 참고 있다. 예. 근데 명태균 씨는 내일부터 아마 김재원 최고위원이 방송에 안 나갈 거다라고 이틀 전에 이야기하더라고요. 지금 나와서 이게 그러니까요. 문제가 또 되겠네요. 예.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요. 명태균 씨가 CBS 라디오 인터뷰에서 사적인 내용이라고 하는데 공적인 내용도 공개할 수 있다. 네.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과의 대화 내용도 공개할 수 있다는 취지로 이야기를 했어요. 네. 예. 근데 저는 그 점을 전혀 알지 못합니다. 예. 그리고 이 방송도 정기적으로 고정적으로 고정 출연하는 출연이십니다. 방송이기 예. 때문에 또 제가 약속을 이행하는 차원에서 출연을 예. 한 것이고 저의 방송 출연과 지금 이렇게 폭로하는 내용과는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예. 네. 명태균 씨가 지금 계속해서 폭로하는 내용의 신빙성은 어떻게 보고 계세요? 제가 알고 있는 사실관계 중에서 예, 사실관계 중에서요. 제가 알고 있는 사실인데 사실과 다른 부분 또는 예. 일부 사실이 맞는지는 몰라도 굉장히 허황되고 과장된 부분이 있어서 예. 제가 알지 못하는 내용에 대해서도 나머지는 다 사실이다라고 생각할 수 없다고 저는 계속 주장해 오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저는 별로 믿을 수가 없다고 생각하죠. 예. 명태균 씨와 관련해서는 이준석 의원이죠, 지금은. 오늘 라디오 인터뷰에서 당시 대선 때 윤석열 후보와 연락하는 중간 메신저 역할을 했다는 거예요, 명태균 씨가. 그래서 거기까지 알고 있다라고 하면서 이미 명태균 씨와는 여러 접촉을 계속 하고 있었다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이준석 의원의 주장은 자신과 그 윤석열 대통령이 대선 후보가 되기 전 경선 과정 예. 또는 그 전에 입당하기 전 이런 때 명태균 씨가 자신과의 사이에 몇 번의 그 메신저 역할을 했다 그런 주장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네. 그런데 명태균 씨는 지금 그것이 문제가 된 것이 아니고 예. 여론조사를 조작했느냐 또는 공천에 개입해서 예. 금품을 받았느냐 이런 문제잖아요. 이준석 의원은 그 점에 대해서는 이런 방구 언급도 없었고 또 하나는 이준석 의원은 본인이 어떻게 지금 명태균 씨는 그 이준석 의원을 당 대표에 당선시켜줬다 이렇게 지금 주장한 걸로 나오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그에 대해서는 일체 언급 없이 이 발언만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뭐 그 점에 대해서도 판단이 이준석 의원의 일방적인 주장 아니겠습니까? 예. 만약에 그 부분에 대해서 명태균 씨도 나는 메신저 역할만 했다라고 한다면 어떻게 보면 믿을 수도 있겠죠. 근데 전혀 다른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지 선거에 않습니까? 판을 짰다라고 표현까지 하던데요. 근데 이준석 의원은 다짜고짜 그게 아니고 예. 자신과 사이에 정확한 메신저 역할을 몇 번 했다는 그런 의미인 것 같아요. 예. 네. 그런데 그러면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도 누구 말이 맞는지 예. 알 수가 없죠. 아직 누구 말이 맞는지는 알 수는 없죠. 명태균 씨 그런데 또 주장이니까요. 명태균 씨는요, 그런데요. 네.
자신과 관련해서 고발을 하면 되지 않느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네. 고발을 빨리 하라는 거예요? 누가 고발을 합니까? 이미 선관위가 고발을 했지 않습니까? 예. 선관위가 고발을 해서 검찰에서 수사 중이잖아요. 그래서 이 사안에 대해서 사법기관에서 수사를 하면서 예. 처리가 될 것으로 보여지는데 뭐 수사가 지지부진하니까 온갖 의혹이 제기되는 것 아닌가 생각합니다. 오세훈 시장이 출연해서 고소장을 들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또 바로 또 명태균 씨가 라디오 인터뷰에서 고소장 왜 제출하지 않느냐라고 또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권 내에서 좀 곤혹스러운 상황 아니냐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고요. 하여튼 뭐 지금 거론되지 않는 분조차 저에게 저 좀 자극하지 않는 것이 좋겠다라고 그렇게 해서 이야기합니까? 네, 그래서 제가 이 선의 피해자가 좀 생길 수 있겠다 싶어서 예. 저는 이제 조금 자제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올해 얘기했으니까 송갑섭 의원께도 그렇습니다. 지금 뭐 명태균 씨 후폭풍 뭐 네. 여러 폭로를 지금 하고 있고 본인이 한다고 계속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요. 네. 어떻게 보고 계세요? 지금 우리 김재원 최고위원님 나와 예. 계시는데 여당의 중진 또 굉장히 중요한 정치권 인사분들 중에 거의 유일하게 예. 직접적으로 명태균 씨하고 연결이 안 돼 있는 것 같고 예. 다른 모든 분들은 다 연관이 돼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자유스럽게 발언을 하시는 건데 관련된 모든 분들이 아니 조금 우리 김재원 최고 때문에 우리가 좀 곤란해진다. 뭐 이제 이러면서 그런 것 같은데요. 저는 명태균 씨에 대한 보도를 우리가 처음 들었을 때 처음으로 돌아가 보면 김영선 의원 공천 관련해서 두 번의 공천 관련해서 개입된 이야기. 그다음에 또 김영선 의원과의 금전 관계. 이러면서 굉장히 이분에 대해서 조금 선입견이 굉장히 안 좋게 선입견을 가질 수밖에 없게 출발을 한 거죠. 그러면서 이분에 대해서 집중적인 십자포화가 가해져. 그러다 보니까 이분 나름대로는 내가 사기꾼이냐라고 하면서 본인의 주장을 해온 것 아닙니까? 근데 그 주장을 해온 것에 있어서 제가 보기에는 뭐 저도 그냥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언론에 나온 걸 보고 있는 입장일 수밖에 없으니까 다른 국민들이 보기에는 오히려 지금은 명태균 씨 이야기가 대부분 맞는 것 아니냐 이런 것 아닙니까? 이준석, 김종인, 홍준표, 오세훈, 안철수 모두 관련이 있는 것 아닙니까? 대통령 선거운동 기간에 이준석과 윤석열 후보를 만나게 해준다.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과 윤석열 후보를 만나게 해준다. 그럴 수 있는 역할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이것은 정말로 어찌됐건 어마어마한 역할을 한 거거든요. 그다음에 대통령 부부와의 친분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도 굉장히 세간에서는 뭐 부풀린다, 또 거짓말이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실제 뭐 오빠 문제, 그 오빠가 누구냐라고 하는 문제는 논외로 친다고 할지라도 김건희 여사께서 명태균 씨가 그렇게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윤석열 대통령은 본인을 명박사라고 이야기해요. 사모님은 본인을 명선생님이라고 이야기해요. 그 내용이 명선생님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그 오빠가 어떤 오빠든지 간에 그 오빠는 부족함이 많고 부끄러운 오빠지만 나는 당신을 믿는다. 이런 내용인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오히려 돌아가는 것은 오히려 명태균 씨 이야기가 상당 부분 맞는 이야기가 아니라. 명태균 씨는 자칭 이제 전략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홍준표 시장 같은 경우에는 선거 브로커로 이야기하고 있고요. 어떻게 보세요? 저는 모든 사람들하고 어떨 때는 도움을 받은 적도 있었던 것 같고 어쩔 때는 또 반대 진영에도 있었던 것 같고 저는 굉장히 복잡하게 여권 내부에 얽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홍준표 시장께서도 거침이 없는 분인데도 불구하고 뭐 본인이 썼던 페이스북을 내린다랄지 더 이상 명 씨의 거짓말에 대응하지 않겠다. 고소나 고발도 하지 않는다라고 했어요. 톤 조절을 한다랄지 이런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굉장히 복잡하게 얽혀 있고 뭐 본인이 지금 뭐 2,000장이 넘는 대화 내용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것은 정말 뭐 내일이고 뭐 모레건 간에 두고두고 여권과
용산 또 대통령 부부에게 커다란 화약고, 뇌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대통령실이라든지 여권이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된다고 보세요? 저는 대통령실이나 여권에서 대응하기가 원천적으로 쉽지 않다라고 봅니다. 무슨 말이냐면 대통령 부부와 직접적으로 연결을 해서 연락을 주고받은 사람이 명태균 씨거든요. 그러면 대통령과 대통령의 부인이 명태균과 우리 사이에는 이러이러한 일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대통령실의 참모들한테 먼저 솔직하게 또 문제를 해결해야 되니까요. 정확하게 같이 공유를 해야죠. 그래야지 거기에 대한 대응이 나오죠. 그 용산에서 나왔던 두 번의 어설픈 대응, 이것은 오히려 화만 자초를 했죠. 그다음에 당도 대응을 하고 싶어도 뭘 알아야 대응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명태균 씨가 한 말이 뭐 여기 계시지만 집 밖에 묶여 있는 게 안에 묶여 있는 게 그다음에 우리 김재원 최고한테만 전화한 것이 아니라 정진석 비서실장한테도 전화를 했다는 것 아닙니까? 당신 도대체 뭘 아느냐? 알고 이야기를 해라. 이런 내용 아닙니까? 그래서 결국은 알아야 대응을 하는데 결국은 당도 모르고 대통령실도 모르고 오직 이것을 정확하게 알고 있는 사람은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 두 부부만이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점들이 정확하게 공유가 돼야 저는 이 위기 관리가 될 거라고 그렇군요. 생각합니다. 대통령실이 지금 밝힌 내용은 사적인 대화였다라는 부분하고요. 그리고 그 오빠는 친오빠였다, 김 여사의 친오빠였다라는 입장만 밝히고 있는데 대통령실은 더 이상의 대응은 지금 하고 있지 않은 것 같아요. 지금 더 이상 대응할 게 없죠. 지금 나타난 것은 이 내용이 전부 다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이번에 카톡 대화 내용을 보면 명태균 씨가 의도했던 것은 아마 당신을 믿는다. 그 내용을 공개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내용을 보면 이렇게 대화가 오간 것이 아니고 일방적인 것만 남아있는 거 보면 혹시나 지웠을 수도 있다고 봐요. 자신의 부분은. 뭐 어쨌든 지웠든 지워지지 않았든 그 부분이 중점으로 나는 이렇게 그때 신뢰를 받았다. 그런데 나보고 사기꾼이라 하지 마라. 이런 이야기거든요. 근데 이제 엉뚱하게 오빠가 튀어나간 거죠. 그래서 지금은 사실관계와 그 지금 이 중요한 사실관계는 결국은 공천에 관여했느냐. 더군다나 칠불사에서 그 홍매화 심고 만난 그분들이 폭로하려고 했던 공천 개입 사실이 실제 있느냐 없느냐 이것이 첫 시작이고 그게 마지막까지 결론인데 그때 그 폭로하려 했던 문자 메시지는 이미 공개가 되었고 그 내용으로는 공천 개입이라고 볼 수가 없었다 하고 나니까 이제 지금 공개된 내용이 공천 개입이라든가 다른 내용과는 무관하게 뭐 오빠가 과연 누구냐 이걸로 전락된 그런 것이죠. 알겠습니다. 관련 이슈인데요. 다음 키워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다음 키워드는 명태균의 늪인데요. 자, 보여주세요. 민주당이 오늘 명태균 씨 관련 논란을 추가해서 김 여사 특검법을 재발의했습니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명태균의 늪이란 표현까지 썼습니다. 권성동 의원은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다시 겨냥했습니다. 여야 목소리 듣고 오겠습니다. 침묵과 오리발로는 명태균의 늪에서 빠져나올 수 없습니다. 진실만이 유일한 출로입니다. 지금까지 나온 모든 의혹의 실체를 투명하게 밝히기 위해 김건희 특검법을 다시 발의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이번에도 거부권을 행사한다면 국민적 저항에 직면하고 정권의 몰락 속도는 더욱 빨라질 것이라는 점 똑똑히 경고합니다. 대통령 탄핵시켜서 조기선 대선 치르고 그런 대선에서 민주당 승리해서 이재명 대표 갖고 있던 사법 리스크를 털어버리겠다. 11월에 1심에서 유죄 판결이 나오면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이런 대전략이 이제 어그러질 수밖에 없거든. 그러다 보니까 뭐 최대한 재판도 주면서 이제 어떻게 그동안 급격한 정세 변화가 일어나기를 바라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고. 네, 오늘 오전에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관련해서 김건희 여사 관련해 경찰이 일단 불기소하기로 했잖아요. 불기소 처분하기로 한 결정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그동안에 여러 경로로 이야기를 들어보면 이 주가 조작 사범으로 그 처벌받은 사람들, 뭐 이른바 주범 그리고 공범들, 이 사람들과 김건희 여사가 어떤 서로 그 의사소통을 하거나 또는 그 사람들 즉 시세 조정 행위를 도와주기 위해서 어떤 행위를 한 사실이 전혀 없다고 충분히 들었어요. 이것이 이제 공범이 성립되려면 형사법 이론에 의해서 이른바 뭐 공동 가공의 의사 그리고 공동 가공 행위라는 그런 표현을 쓰는데요. 결국은 이 사람들이 시세 조정 행위를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직접 가담하거나 또는 도와주는 행위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 사실이 없고 이 사람들이 그 김건희 여사가 맡긴 금액을 활용해서 주가 조작에 이용했다 이런 수사 결과라고 들었습니다. 그것이 사실이라면 그리고 그러한 증거 조사 외에 아무리 조사를 해도 그 이상의 증거가 나오지 않는다면 어쨌든 기소하면 안 되는 사안이었죠. 검찰은 제가 보기에 나름대로 충분히 수사를 해서 판단을 하려고 했을 텐데 이 수사가 지지부진하게 지금까지 늦어지고 또 늦어지고 그 중간에 그 방조범으로 기소된 사람이 이른바 전주 역할을 한 사람이 유죄 판결을 받음으로써 이것이 더 또 오해를 사게 되고 해서 여기까지 왔는데요. 이런 내용의 그 수사 결과는 사실 국민들에게 쉽게 납득하게 설명하기가 이 복잡한 사안이고 시세 조정 행위이기 때문에 좀 어려웠지 않을까. 그래서 아마 나름대로는 충분히 수사하는 과정이 좀 지금까지 있었다고 봅니다. 한동훈 대표가 이와 관련해서는 국민이 납득할 만한 결과를 내놔야 한다라고 며칠 전에 요구를 했고 오늘은 납득할 만한 설명인지 지켜볼 필요가 있다라고 했어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검찰이 어느 정도 어떻게 설명을 했는지 그 설명 내용을 들어보지 않고 일단 미리 예단을 하고 아마 대통령 부인이기 때문에 대통령 영부인이기 때문에 봐주지 않았을까. 또는 더 나가서 수사 결과가 뭐 제대로 그 판단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편파적으로 결정하지 않았을까. 뭐 이런 선입견 하에서 이미 이 사건을 본다면 사실 공정하게 이 사건을 판단할 수가 없는 것이죠. 이 사건이 2020년 4월에 이제 고발을 했습니다. 당시에 최강욱 의원이 이제 고발을 한 사건입니다. 이 사건이 발생한 시간은 2010년인데요. 고발한 날짜는 2020년 4월이었습니다. 근데 이 수사가 4년 6개월에 걸쳐서 해야 될 수사인 것처럼 복잡한 수사입니까? 불과 그 최근의 일이고 모든 자료가 남아 있다면 그렇게 오래 걸리지 않을 사건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은 10여 년 전의 일이고 그 금융 기록을 토대로 해서 또 여러 사람의 시세 조정 행위에 어느 정도 관여했느냐 아마 그런 정도까지 판단을 해야 하고 이 계좌 동원된 김건희 여사처럼 계좌가 동원된 사람은 수십 명입니다. 70여 명, 뭐 80여 명 이 정도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 금융거래를 모두 추적을 하기가 시간은 좀 걸렸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적어도 문재인 정권에서 이 사건을 더군다나 지금 그 서울지검장으로 있다가 지금 민주당 의원을 하고 있는 이성윤 검사장이 이 사건 수사의 책임자였거든요. 그러면서 2년 동안 이 사건을 결정하지 않고 미루고 있어서 그때도 우리 당에서는 윤석열 대통령 후보 시절에도 이 사건 빨리 처리해라 그렇게 요구를 계속했지만 끝내 처리하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우리 입장에서는 무혐의 처분하기가 아까워서 그냥 가지고 대선 국면에서 끌고 오고 있다고 판단을 했고 그 점에 대해서 처분하기를 강력히 요구해 왔지만 근데 처리하지 않았거든요. 근데 지금 와서 윤석열 정권에서 다시 이 관련자들이 재판을 받으면서 새로운 진술이 나오고 새로운 자료가 나오고 하는 과정에서 조금 더 보완 수사를 해서 최종적으로 결론을 낸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군요. 그래도 송갑석 의원께 물어봐야 되겠죠. 2020년 4월에 이제 고발이 됐고요. 그때부터 그 당시 때 이제 문정부였었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 당시 때 이 수사가 제대로 진행이 안 됐던 겁니까? 이렇게 4년 6개월이나 걸렸다고 보세요? 일단은 이 문제는 모든 국민들이 거의 뭐 어떤 결과가 나올 거다라고 하는 것은
오늘 마치 고심한 척해서 검찰이 발표했지만 예. 모두가 알고 있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4년 6개월 동안 끌어온 것. 예. 그것도 또 직접적인 조사가 된 게 한 석 달 전 아닙니까? 7월 달에? 예. 근데 그 조사도 방문 조사, 황제 조사, 그다음에 검사들의 휴대폰까지 맡기고 들어가는 굴욕적인 조사였죠. 그다음에 또 같은 건을 조사를 했는데 청탁금지법 관련해서는 수사심의에 넘겼거든요. 예. 근데 이 주가 조작 관련된 문제들은 수사심의에 안 넘기고 레드팀이라고 하는 도대체 뭐 이런 식의 절차가 있었는지는 저는 잘 모르겠지만 같은 검찰 식구들로 한 것 아닙니까? 근데 기왕에 레드팀이라고 한다면 같이 공범으로 되어 있는 권오수 씨를 포함해서 또 전주라고 이야기하는 손모 씨 여기를 계속 수사했고 기소했던 검찰팀이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이 사람들은 지금도 2심 결과를 가지고도 상고를 했거든요. 2심에서는 방조죄가 인정됐지만 오케이. 그렇지만 공동 정범이다라고까지 이야기하면서 한 권오수 거거든요. 회장하고 손모 씨 지금 2심 그러니까 나왔으니까요. 결국은 그러한 레드팀은 검찰 내에 이미 있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만에 조금 기대를 걸었던 것이 결국은 2심에서 손모 씨가 결국은 그 방조죄로 유죄를 선고받았기 때문에. 근데 지금 여기에 대한 설명이 이것 아닙니까? 범행의 가담 정도, 주가 조작의 인지 여부가 다르다라고 해서 이런 결론을 낸 건데요. 생각해 보십시오. 코바람 콘텐츠 부정협찬 의혹 무혐의 나왔죠. 그다음에 양평 고흥지구 개발 무혐의 나왔죠. 명품 가방 수수 의혹. 또 이번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유전무죄라고 하는 말이 있는데 이건 뭐 새로운 용어가 무슨 뭐 건의무죄? 이러한 새로운 용어가 나올 수밖에 없는 문제고 결국 이러한 결과는 특검으로 갈 수밖에 없는 이런 것들로 국민들이 결국은 모두가 특검으로 갈 수밖에 없겠다라고 하는 결론으로 저는 모아질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말씀하신 내용에 조금만 말씀드리자면요. 전부 여러 사건을 거론하면서 무죄라고 말씀하셨는데 거의 대부분이 민주당에서 고발한 사건이잖아요. 민주당에서 만든 사건이고 정치적으로 공세를 취하기 위해서 고발을 해놓고 그것이 무혐의 처분을 하면 마치 봐준 듯이 그렇게 주장하는 지금 상황이거든요. 손모 씨 부분과 김건희 여사의 이 가담 정도라든가 또는 인식의 정도는 전혀 별개의 사건입니다. 손모 씨는 말씀하셨지만 시세 조정 행위를 하는 사람들과 수시로 연락을 취하면서 가담을 한 것이고 김건희 여사는 사실 그런 연락을 했거나 알았다는 증거가 하나도 없는 사안이에요. 그러니까 이 법과 원칙에 따라서 재판에 넘기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검찰에서 명백하게 증거가 없는 사안에서 기소할 수 없는 것이 맞죠. 다만 하도 법감정 하다 보니까 혹시라도 그런 근거가 있을지 수사를 좀 더 해왔을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안은 말씀하셨다시피 그 정도라면 이 주범들 구속 기소할 때 그때 벌써 평가를 하고 판단을 해서 기소 여부를 결정했을 겁니다. 근데 그때 기소하지 못하니까 그냥 떼놓고 지금까지 있었던 거죠. 알겠습니다. 이 관련 이슈는 잠시 뒤에 또 변호사가 출연하거든요. 변호사와 함께 더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오늘 정치권 이슈 정치원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재원 국민의힘 최고위원, 송갑석 전 민주당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태원 참사 당시 부실 대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광호 전 서울경찰청장 등이 1심에서 무죄를 받자 유족들은 이제 누구에게 책임을 물어야 하느냐며 분통을 터뜨렸습니다.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경찰이 경찰의 업무를 다하지 않으면서 사람의 생명을 그렇게 많이 사망하게 만들었는데 제가 없다면 도대체 159명의 아이들은 누구한테 책임을 물어야 됩니까? 왜 그 아이들은 하루아침에 거기서 목숨을 잃어야 할 수밖에 없는 겁니까? 사법부가 이렇듯 면죄부를 주기 시작한다면 대한민국의 공권력은 국민을 위해서 대체 무엇을 할 수 있단 말입니까?
이번 보궐선거로 당선된 정근식 서울시 교육감이 임기를 시작했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씩은 현장을 찾아 소통하겠다고 밝힌 정 교육감은 선거 공약 가운데 학습이 부진한 학생들을 지원하는 기관부터 먼저 만들겠다고 밝혔습니다. 염혜원 기자입니다. 서울시 교육청으로 출근한 정근식 신임 교육감은 직원들과의 인사로 임기를 시작했습니다. 정 교육감은 매주 한 번씩 현장을 찾아 이야기를 듣겠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보수세가 강한 강남 3구의 학부모들이 우려하고 있다는 걸 안다며 걱정을 확실히 덜어드리겠다고 말했습니다. 정 교육감은 그동안 공언해 왔듯이 조희연 전 교육감 10년의 혁신교육 기조를 유지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좋은 대학에 가기 위해 공부하는 건 교육의 본질이 아니라는 겁니다. 저는 지난 10년 혁신교육이 근대교육 100년의 적폐를 씻어내는 공교육 정상화 과정이었다고 정의합니다. 저는 혁신교육의 성과를 잊고 다만 그 한계는 과감히 넘어서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가장 먼저 해결해야 할 과제로 꼽은 것은 교육 양극화 해소입니다. 부모의 재력과 사는 곳 등에 영향받지 않고 필요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를 위해 정 교육감은 취임 첫날 학습진단치유센터 건립부터 승인했습니다. 이곳을 통해 학습 부진과 경계선 지능 등의 문제를 가진 학생들을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기초학력과 관련되는 그런 학습 진단 치유센터 계획을 작성하는 그런 사안에 대해서 먼저 손을 대겠다. 한국교원총연합회와 전국교직원노조 등 교원단체들은 교권 보호에 힘써달라고 주문했습니다. 정 교육감도 선생님이 안전하게 가르칠 권리를 보장해야 학생들의 학습권도 지켜진다며 교원 처우 문제도 함께 들여다보겠다고 약속했습니다. YTN 염혜원입니다. 클럽에서 흔히 유통되는 마약류 케타민을 미국에서 대량으로 몰래 들여와 유통하려 한 혐의를 받는 일당이 붙잡혔습니다. 한 번에 6만 명 가까이 투약할 수 있는 분량을 판매하려다가 구매자로 위장한 경찰에게 곧바로 덜미를 잡혔습니다. 유서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붉은색 가방을 든 남성이 검은색 승용차에 올라탑니다. 차량 안에는 마약을 사는 척 경찰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판매책을 잡고 보니 가방에는 케타민 1.7kg이 있었습니다. 가방에만 40억 원 상당 5만 7천 명, 추가 압수한 물량까지 따져보니 모두 6만 명이 동시에 투약할 수 있는 양이었습니다. 케타민은 주로 클럽에서 광범위하게 유통돼 오랫동안 골칫거리로 꼽혀왔습니다. 그런데 경찰이 조사해보니 피의자들은 미국에서 이 케타민을 몰래 들여온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총책과 유통책 모두 미국에서 잘못된 인연을 맺었습니다. 해외 총책과 지속적으로 연락을 시도했었습니다. 해외 총책으로부터 케타민을 좀 대량 처분하고 싶다라고 연락이 와서 저희들이 이제 매수자로 가정하고 위장 거래를 진행했던 겁니다. 게다가 주범 가운데 한 명은 필로폰을 밀수입한 혐의로 이미 검찰에서 적색 수배가 내려졌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경찰은 유통책 등 3명을 구속하고 이들에게서 마약을 구매한 11명도 붙잡았습니다. 경찰은 해외 총책에 더해 필리핀으로 도주한 국내 총책에 대해서도 인터폴 적색 수배 조치하고 추적 중입니다. YTN 유소연입니다. 사회적 고립 상태로 살다가 숨을 거두는 고독사 사망자가 4년 연속 증가해 지난해 하루 10명꼴인 3,661명을 기록했습니다. 보건복지부 조사 결과 성별로는 남성이 84%로 여성의 5배가 넘었고 나이별로는 60대가 31%, 50대 30%로 5, 60대 남성이 고독사에 가장 취약한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200년의 전통을 가진 강경젓갈은 맛과 영양을 모두 잡은 것으로 유명합니다. 충남 논산에 있는 강경읍에서는 젓갈 축제가 한창인데요. 현장에 YTN 이슈 리포터가 나가 있습니다. 이민재 리포터. 네, 충남 논산에 나와 있습니다. 네, 분위기 전해주시죠.
네, 이곳은 시민들로 북적이고 있습니다. 제가 이른 오전부터 이곳을 좀 돌아다녀 봤는데요. 김장철이라 그런지 이곳을 찾는 시민들의 발걸음이 이어졌습니다. 저는 지금 이렇게 젓갈 판매장 안에 한번 나와 봤는데요. 이 판매장 곳곳을 돌아다녀 보니까 짙은 젓갈향까지 풍겨오고 있습니다. 강경 젓갈 축제는 이맘때쯤 시민들을 찾아오고 있습니다. 축제장 곳곳을 둘러보니까 한국인의 밥상을 책임졌던 모든 젓갈을 만나볼 수 있었는데요. 오전에는 김치 담그기 체험이 진행이 됐었습니다. 싱싱한 김치를 보니까 괜스레 배고픔까지 느껴졌는데요. 강경 젓갈과 각종 채소와 나물, 밥을 비벼서 비빔밥을 만드는 비빔밥 퍼포먼스가 개최돼 이목을 끌었고요. 젓갈을 활용한 레시피로 강연도 열려 시민들의 열띤 호응을 불렸습니다. 축제는 이번 주 일요일까지 진행될 예정이니까요. 관람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충남 논산에서 YTN 이민재입니다.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연루 의혹에 대해서 검찰이 무혐의 결정을 내렸습니다. 4년 반 만에 내린 불기소 결론, 그 이유는 뭔지 임주혜 변호사와 분석해 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좀 쉽게 좀 설명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4년 6개월 이렇게 오래 걸릴 수밖에 없던 이유가 있었습니까? 네, 이번 사안 사실 시장은요. 도이치모터스라는 회사의 주가 조작이 문제가 됐던 사안입니다. 네. 주가라고 하는 것은 자유로운 시장 경제 하에서 수요와 공급에 따라서 가격이 책정이 돼야 되는 것인데 네. 시세 조정, 그러니까 허위로 그러니까 매물이 있는 것처럼 정해진 시간대에 주식을 사고 파는 그런 통정 거래, 매매 등을 통해서 예. 고의적으로 주가를 조작했다는 의혹에서 시작이 된 부분인데요. 예. 이것이 이제 문제가 되어서 재판이 진행되던 와중에 네. 이렇게 허위로 매물을 내놓고 파는 이 행위에 사용된 계좌 중에 6개 정도의 계좌가 김건희 여사의 계좌였다라는 부분이 확인이 되면서 예. 김건희 여사 역시도 이 시세 조작에 가담했느냐가 지금 문제로 떠올랐습니다. 그렇군요. 4년 6개월 정도의 예. 시간이 불기소 처분을 내리는 데까지 걸렸습니다. 이 정도의 시간이 걸렸던 건 일단 지금 자본시장법이 문제가 되는 것인데 원래 이 주가 조작과 관련된 이 통정 거래 이 부분에 대한 조사가 쉽지만은 않습니다. 그런 부분과 더불어서 실제로 시세 조정에 참여했던 우리가 흔히 말하는 그 세력들에 대한 재판은 지금 진행 중인 상황이라서 그들의 이 재판 결과를 좀 지켜본 추후에 이 불기소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판단까지도 더해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예. 결국 이제 김 여사가 무혐의가 나온 이유 중에서 가장 쉽게 말하면 김 여사 계좌가 쓰이긴 했는데 시세 조정에 쓰이긴 했는데 김 여사는 그 시세 조정에 쓰이는 건 몰랐다. 계좌를 전문가에게 맡기긴 했지만 시세 조정에 쓰이는 건 몰랐다. 이게 중요한 포인트죠. 맞습니다. 정확히 말씀해 주셨는데요. 결국 이번 사건 어떤 통정 거래, 통정 매매를 통해서 주가 조작이 일어났던 부분은 맞습니다. 여기서 지금 쟁점이 되는 건 그에 따라서 관련자들이 지금 재판을 받고 있는 상황인데 네. 과연 김건희 여사가 본인의 계좌를 이런 이 세력들에게 일임을 함으로써 이제 네. 맡기고 본인의 계좌에서 역시도 어떤 주식 매매 거래가 일어났는데 이것이 정상적인 거래가 아니라 지금 시세 조정이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여 네. 이 시세 조정 혐의에 대해서 가담했거나 적어도 방조한 부분이 있느냐가 이번에 불기소 여부를 결정하는 그 가장 핵심적인 포인트였는데 네. 결국 검찰의 판단은 김건희 여사는 이런 시세 조정과 관련해서는 사전에 인지할 수 없었으며 이런 부분을 인지하고서 본인의 계좌 관리를 맡겼다거나 예. 본인이 그 주식 거래에 가담한 부분이 확인이 되지 못하기 때문에 네. 김건희 여사의 계좌가 이렇게 불법적인 주가 조작에 활용된 부분은 맞지만 예. 불법적인 주가 조작에 활용되고 있음을 본인은 인지하지 못했기 때문에 처벌할 수 없다, 무혐의다 이런 판단을 받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 계좌를 빌려준 사람을 이제 쩐주라고 표현을 하잖아요. 그럼 이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하는데 쩐주들이 많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 쩐주들이
대부분 어떤 처벌을 받았습니까? 손 씨는 유죄를 받았다고 하던데요. 그렇습니다. 예. 말씀 주신 것처럼 우리가 흔히 전주라고 불리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주가 조작을 하려면 주식을 사고 팔아야 되기 때문에 자금이 필요합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전주 손모 씨인데요. 1심에서는 어떤 시세 조정을 통해서 이제 김건희 여사와 유사한 부분이 있었는데 그 계좌 등을 빌려주고 실제로 본인의 자금을 통해서 이제 주가를 끌어올리는 데 역할을 했던 사람인데 1심에선 무죄였지만 2심에서는 징역 6개월의 집행유예 1년 유죄가 선고가 되었습니다. 이 주가 거래에 대한 방조 혐의, 자본시장법 위반 부분이 이제 인정이 되었는데 이제 김건희 여사의 경우와는 좀 차이점이 있다고 지금 검찰이 밝히고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제 일단 이 손 씨의 경우에는 워낙 이런 부분을 전문적으로 하고 있던 전문 투자자였다는 점, 그리고 실제로 이렇게 시세 조정에 가담을 했던 이 가담자들이 이 손 씨의 경우에는 이렇게 주가 조작에 지금 본인의 자금이 이용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고 일관되게 진술을 하고 있고요. 그와 관련된 그런 문자 메시지나 통화 내역 등이 남아 있기 때문에 이것은 방조 혐의가 충분히 인정될 수 있는 상황이나 김건희 여사의 경우에는 일단 전문적인 투자자가 아니라 개인 투자자였기 때문에 이런 시세 조정이라던가 주가와 관련된 부분의 전문성이 떨어지는 사람이었다는 점, 그리고 지금 이 시세 조정에 참여하고 있는 그 가담자, 지금 처벌 대상이 되는 사람들이 일관되게 김건희 여사는 이것이 지금 주가 조작에 가담되는 사실임을 인지하고 있지 못했다라고 진술하고 있는 점이 이 앞서 방조 혐의가 인정됐던 손 씨와 차이점이 있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결국 김 여사는 단순한 계좌주에 불과했다라는 게 이제 검찰의 설명입니다. 그런데 이제 여러 계좌가 등장을 해요, 여기서. 그런데 김 여사 계좌 중에서 이제 유죄로 판단된 유자와 관련된 계좌가 3개 등장하는데 2개는 이제 일임을 했고 말씀하신 대로 1개는 직접 관리한 계좌도 있지 않았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왜 무죄가 나온 거예요? 그렇습니다. 사실 계좌가 6개가 지금 이렇게 허위로 매매를 하는 데 사용이 되었는데요. 이걸 또 2가지 종류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임을 한 경우라고 해서 우리가 흔히 아예 증권사에 내 자금과 내 계좌를 맡기고 전문가가 알아서 내 돈을 관리하고 투자해 주세요. 맡기는 것 자체는 괜찮은 거죠? 그렇죠. 이건 맡기는 건 정상적인 어떤 그런 투자의 방식 중에 하나죠. 근데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고요. 아니면은 실제로 내가 이 계좌를 직접 관리하고는 있지만 어떤 뭐 번거로움이라던가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전화로서 실제로 증권사 직원에게 주문을 하고 그러면 증권사 직원이 그 당시에 그 시대에 맞춰서 그걸 팔고 사고를 대행해 주는 그런 경우. 그러니까 이번에 문제가 되고 있는 6개의 계좌도 본인이 직접 운영한 계좌와 아예 증권사의 운영을 맡긴 계좌로 나눠져 있는데 말씀 주신 것처럼 그렇다면 김건희 여사가 직접 거래를 했던 계좌와 관련해서는 그럼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것이 아니냐, 또 이런 지적이 충분히 물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와 관련해서는 이번에 검찰에서는 이것이 전화를 통해서 직원에게 상담을 한 후에, 그러니까 증권사 직원과 상담을 하고서 거래한 것에 불과하지 어떤 시세 조종 행위에 내가 가담한 것은 아니라고 일관되게 주장을 해왔는데 이 거래에 대한 통화 녹취가 남아있는데 실제로 증권사 직원과 이렇게 통화한 내역들, 지금 살까요 팔까요 했던 내용들이 남아있기 때문에 진술과 일치한다 이렇게 하나 보았고요. 그리고 이 기간적으로 봤을 때 어쨌든 모두 다 매도를 했는데 그 당시에 주가라던가 주식을 판매하는 시점을 봤을 때 아주 특이점을 확인할 수 없었다. 이것이 2번째 이유가 되고 마지막으로 좀 중요한 부분이 있는데요. 실제로 이 당시에 직접 김건희 여사가 거래했던 부분 가운데 그러니까 통정 허위 매매, 의도적으로 그러니까 이미 이걸 살 사람이 정해져 있고 내가 이때 이 주가식을 내어놓으면 너가 이 가격에 사겠다는 거를 말을 맞춘 다음에 판매한 그 상황은 확인이 되었는데 이건 역시도 지금 이 사건의 핵심이라고 볼 수 있는 이 권오수 전 대표가 김건희 여사에게 지금쯤 팔아라 이렇게 조언을 했고 이에 따라서 김건희 여사가 매도를 한 것에 불과하지 이것이 본인이 어떤 주가 조작에 가담하고 있다고 인지한 상황은 객관적인 증거로서 확인이 될 수 없다는 게 판단입니다. 권 전 회장의 시세 조정을 할 것이다 이런 얘기는 김 여사에게 말하지 않았고 단지 추천 종목처럼 얘기를 해줬다 뭐 이런 얘기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증권사 직원하고 통화한 녹취록이 이제 지금 재판 과정에서 나왔잖아요. 거기 보면 김 여사가 그분한테 전화 들어왔죠. 또 전화 왔어요. 사라고 뭐 이런 표현들이 들어가요. 이 말은
주가 조작에 가담한 표현은 아니다 이렇게 해석을 한 거예요, 그러면? 그렇죠. 일단 그분에게 전화 왔죠. 이제 이런 표현이 녹취록에 등장하는데 예. 이제 그분이 이제 유추해 보자면은 이제 권오수 전 대표라고 이제 추측이 가능하다면 예. 이때 이 증거는 오히려 이제 본인이 이런 이 시세 조정에 대해서 정확하게 인지하고 있기보다는 예. 이제 지인이었던 권 전 대표의 어떤 추천에 의지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이제 이런 해석이 가능한 상황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 같고요. 예. 그리고 지금 그 통화 녹취가 있었던 시점도 굉장히 중요한데요. 이번 사안 같은 경우에는 크게 두 가지 부분으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1차 시세 조정이라는 부분이 있고요. 예. 2차 시세 조정이라는 부분이 있는데 이 두 부분은 주도하고 있는 세력도 다릅니다. 그러니까 1차 시세 조정에 가담했던 그 가담자와 2차 시세 조정에 가담했던 가담자도 다르고 그 시기가 다르게 되는데 지금 말씀 주신 그 내용은 1차 시세 조정 부분에 해당이 되는데 예. 그 공소시효라는 부분에 있어서 그 부분은 일단 공소시효도 만료가 되어서 예. 이번에 어떤 유죄를 판단하는 데 있어서 적용이 되는 부분은 아니다라고 봤다고도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그 계좌 자체가 공소시효 만료였고 또 그 녹취록을 봤을 때도 김 여사는 몰랐을 것이다라는 정황으로 볼 수 있다라는 게 경찰의 판단인 그렇습니다. 거죠. 네. 그런데 이제 수사가 시작되고 나서 이종호 블랙펄 인베스트먼트 이 사람도 시세 조정에 가담한 사람인데 이종호 블랙펄 인베스트먼트 대표와 통화한 사실도 공개가 됐잖아요. 이 부분은 검찰이 어떻게 해석을 했어요? 그렇죠. 이제 수사가 진행이 되고 검찰총장이 이 사건에 대해서는 수사권을 박탈다라고 이런 여러 가지 일이 있으면서 예. 이것이 지금 크게 문제가 되겠다는 걸 인지한 이후에 일주일 상간에 예. 36차례의 통화 기록, 그러니까 실제로 통화를 연결되지 않은 부분도 더해서 예. 어쨌든 통화나 문자를 시도하려고 했던 것이 일주일간 36차례에 달한다는 이야기가 나왔는데 지금 이 부분도 이 휴대전화가 김건희 여사 명의의 휴대전화는 맞지만 예. 실제로 통화를 했던 것은 당시 그 김건희 여사가 운영하고 있던 회사의 직원과 통화를 했다. 이렇게 이종호 전 대표 측은 또 이야기를 하고 있어서 네. 이 부분은 정확하게 지금 어떤 내용이 그래서 통화를 주고받은 것인지 이와 관련해서 이렇게 주가 조작 같은 부분에 있어서 서로 맞춘 부분이 있는지는 전혀 확인이 되지 못했고요. 예. 다만 이것은 직원과 통화를 했고 지금 이게 문제가 되고 있으니까 당시의 주식 거래에 대해서 어떤 직원이 물어보려고 했고 그에 대한 답변에 대한 그런 통화 내역이었다. 이렇게 또 이종호 전 대표 측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통화 내용만 있고 이제 녹취록은 없는 거죠. 것이죠. 예, 알겠습니다. 오늘 도이치 사건 관련해서 김 여사 무혐의 불기소 결정 소식 임재 변호사와 함께 풀어봤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룹 BTS의 제이홉이 멤버 가운데 두 번째로 군 복무를 마치고 전역했습니다. 먼저 민간인이 된 맏형 진은 물론 전 세계 아미들까지 제이홉의 전역을 함께 축하했습니다. 이경국 기자입니다. 팬들의 환호성과 함께 부대 위병소를 나서는 BTS의 멤버 제이홉. 마중 나온 맏형 진과 뜨거운 포옹을 나눕니다. 18개월간의 군복무를 무사히 마친 제이홉은 모두 팬들 덕분이라며 감사를 전했고 이 나라를 위해서 많은 것들을 하고 있으십니다. 그래서 큰 응원과 성원 그리고 사랑 주셔서 감사합니다. 건강하게 잘 전역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충성! 팬들을 위한 깜짝 세리머니도 선보였습니다. 일본과 중국, 이탈리아와 브라질 등 이른 아침부터 기다린 수많은 해외 팬들은 기쁜 마음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I was shaking and my heart was pumping so hard. He lives in my heart. So it was pretty emotional. He's my bias, so that's why I travel all the countries from Chile to here. So I'm really happy and excited to what he will do next. 하이브 사옥으로 이동한 제이홉은 생방송을 통해 전 세계 팬들에게 다시 한번 전역을 신고했습니다. 이제 제이홉의 인생 정말 테이크3 시작입니다. 멋있는 활동들 많이 보여드릴게요. 진짜 꽃길 걷게 해드릴게요. 곰신 말고 이제 꽃신으로. 하이브 사옥 앞에도 수많은 팬이 모였고 아직 군복무 중인 정국은 팬 커뮤니티를 통해 축하를 전했습니다.
팬덤 아미는 저녁을 기념하고자 서울숲에 정원을 조성하고 서울 시내 곳곳에 복귀를 환영한다는 배너를 내걸었습니다. 제이홉은 잠시 휴식 기간을 가진 뒤 음반 준비 등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할 예정입니다. 내년 6월 모든 멤버가 국방의 의무를 마치면 완전체가 된 BTS의 모습도 볼 수 있을 전망입니다. I'm your hope, you're my hope. I'm J-Hope. YTN 이경국입니다. 신사 참배를 하지 않는 정치인이었던 이시바 시게로 일본 총리가 취임 후 처음으로 야스쿠니 신사에 공물을 바쳤습니다. 우리 정부는 성명을 내고 깊은 유감을 표명하며 과거사에 대한 진지한 반성을 거듭 촉구했습니다. 도쿄에서 김세호 특파원의 보도입니다. 야스쿠니 신사에 바쳐진 공물에 내각 총리 대신 이시바 시게루라는 글씨가 또렷합니다. 가을 대제사를 맞아 이시바 총리가 처음으로 마사카키라고 불리는 공물을 복납했습니다. 総理は私人の立場でマサカキを奉納されたものと理解しており、政府として見解を申し上げる事柄ではないと認識いたしております。 이시바 총리는 취임 전에는 공물도 한 번도 보내지 않았습니다. 이번에 공물을 보낸 것을 두고 오는 27일 중의원 총선에서 우익 표심을 의식했다는 해석이 나옵니다. 기시다 전 총리 역시 신사 참배 대신 공물만 복납해왔습니다. 일본 현직 총리가 야스쿠니를 참배한 것은 2013년 아베 총리가 마지막이었습니다. 일본 참의원 의장과 후생 노동상도 야스쿠니 신사에 공물을 바쳤습니다. 다 함께 야스쿠니 신사를 참배하는 국회의원 모임은 선거 기간이어서 참배를 미뤘고 대신 사토 마사이사 참의원 의원이 대표로 참배했습니다. 우리 정부는 깊은 실망과 유감을 표명하고 일본 새 내각의 책임 있는 지도자들의 과거사에 대한 겸허한 성찰과 진지한 반성을 촉구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이시바 총리는 북한에 납치된 일본인 피해자 가족과 처음으로 만나 북일 정상 간 대화 의지를 밝혔습니다. 대국적인 판단으로 서로의 생각을 솔직히 말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피해자 가족들은 도쿄와 평양에 연락사무소를 설치하는 것에는 시간만 허비할 뿐이라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도쿄에서 YTN 김세호입니다. 네, 경제 이슈 쉽게 풀어드리는 경제픽 시작하겠습니다. 네, 김기봉 기자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어서 오십시오. 예. 네, 먼저 경제픽 이슈 바로 보겠습니다. 첫 번째 이슈요. 휙 지나가는데 우리는 엄청 놀래거든요. 네, 오토바이 새 번호판 바뀌는 겁니다. YTN 단독 보도라고요. 그렇습니다. 예. 네. 어떻게 바뀌는 겁니까? 예, 일단 오토바이 하면 여러 가지 생각이 나지만 네. 아무래도 좀 위험하다는 생각이 좀 늘 깔려 있죠. 네. 물론 모범적으로 법규를 지키는 오토바이 운전자들도 많이 있습니다만은 아직까지 위협적인 운행을 하는 사람들 적지 않습니다. 예. 그래서 난폭 운전과 법규 위반을 좀 덜 하기 위해서는 예. 단속을 좀 더 쉽게 할 수 있어야 되고 단속을 더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번호판의 개선이 필요하다 이런 지적이 있었거든요. 예. 구체적인 방안을 찾기 위해 국토부를 중심으로 지난 몇 년 동안 연구와 토론이 진행됐는데요. 예. 그 오랜 검토의 윤곽이 나왔습니다. 그걸 간단히 표현한 게 조금 전에 제목으로 잡았던 아픈 포기 뒤는 크게입니다. 그렇군요. 네. 예. 아픈 포기했다고 하는데 사실 오토바이도 자동차처럼 앞면에 네. 전면에 번호판이 크게 달려 있으면 단속 카메라 무서워서 난폭 운전 안 할 거다 이런 지적은 예전부터 있었잖아요. 이건 안 되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그건 어렵게 됐고요. 자동차처럼 오토바이 앞면에 번호판을 달면 교통 단속 카메라 때문에
불법이나 난폭 운전을 덜 할 거라는 목소리가 2020년부터 본격적으로 나와서 그걸 실제로 추진을 해왔습니다. 연구 용역도 맡기고 전문가 토론회도 했는데 결국 전면 번호판은 어렵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첫째, 오토바이 앞면의 폭이 좁고 비정형 곡면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평면에 번호판을 붙이는 것 자체가 일단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거치대를 설치하면 달 수는 있는데 바람에 저항을 받는 문제가 있고 특히 충돌 사고가 났을 때 그 번호판이 예리한 칼날처럼 작용을 해서 흉기로 돌변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가 됐습니다. 고무판 같은 거로 만들면 좀 나을 것 같기도 한데. 예, 그럴 수 있는데 그럼 또 바람 때문에 이제 안 보이는 부분이 있고. 수 있어서요. 하지만 더 결정적인 이유는 지금과 같은 오토바이 번호판을 앞면에 붙인다 해도 현재 교통 단속 카메라가 식별을 할 수 없습니다. 그래요? 그게 가장 결정적인 문제였고요. 그래서 전면 번호판을 붙이는 계획은 일단 접고 대신 스티커를 붙이는 시범 사업을 할 계획인데 오토바이 앞면에 스티커를 이렇게 붙여서 일종의 명찰 같은 걸 붙임으로써 그 운전자에게 책임감과 경각심을 좀 갖게 하는 그런 효과를 노리는 정책을 대안으로 내놨습니다. 예, 그럼 자 후면 번호판 어떻게 만들어요? 크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일단 그 후면 번호판은 이제 후방 카메라로 찍을 때 효과가 있는 건데요. 지금 현재 소수에 불과하지만 후방에서 찍는 단속 카메라가 몇 년 전부터 설치가 되고 있는데요. 이를 통한 오토바이 단속을 더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후면 번호판의 식별력을 키운다는 겁니다. 현재 오토바이 번호판의 크기가 가로 210, 세로 115mm인데 일단 높이를 세로를 150mm로 키우고요. 현재 지역별로 표기되어 있는 표기를 전국 단위로 바꿔서 표기 내역을 단순화하고 그다음에 번호 폰트를 크고 굵게 바꾸고 현재 파란색으로 되어 있는 글자를 검정색으로 바꿔서 눈에 더 잘 띄게 한다는 겁니다. 참고로 후방에서 단속하는 카메라는 해상도가 높아서 지금 현재의 오토바이 번호판도 식별을 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오토바이 동호회가 국도 등을 달리다가 뒤를 찍혀서 과태료를 내는 경우도 종종 있는데요. 앞으로 번호판이 이렇게 바뀌면 더 인식률이 높아지겠죠. 문제는 후방 단속 카메라가 많지 않다는 것인데 카메라를 얼마나 확대 설치하느냐에 따라서 이 정책이 효과가 어느 정도 나올지 판가름될 전망입니다. 예, 잘 들었습니다. 두 번째 이슈 갈까요? 네, 두 번째 키워드 보겠습니다. 묻지마 전세 보증, 허그에 쏟아진 질타. 요즘 국감 시즌인데 국감에서 허그가 질타를 많이 받았나 봐요. 그렇습니다. 어제 진행된 주택도시보증공사 허그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타가 쏟아졌습니다. 서민들의 전세 보증금을 지켜준다는 취지는 좋은데 그 관리가 허술해서 결국 국민의 세금이 비합리적으로 새 나간다는 지적인데요. 우선 허그의 자금 운용 현황을 보면요. 집주인이 떼먹은 전세 보증금을 허그가 대신 갚아준 돈, 이른바 대위 변제액이 지난 2016년에는 26억 원에 불과했지만 지난해에는 3조 5천억 원으로 늘어났습니다. 전세 사기가 본격적으로 터지면서 불어난 건데요. 반면 대신 갚아준 돈을 돌려받는 채권 회수율은 53.8%에서 14.3%로 크게 떨어졌습니다. 결국 허그는 작년 한 해에만 3조 8,500억 원의 손실을 기록했는데 올해는 지금까지 추세로 볼 때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렇네요. 예, 채권 회수율은 낮고 대위 변제액은 엄청나게 늘었네요. 그렇습니다. 뭐 이거 자체로 허그가 잘못했다고 볼 수 없는 게 허그의 역할이 있잖아요. 뭐 집주인이 맞습니다. 못 돌려준 보증금 먼저 돌려주고 나중에 집주인에게 받아낸다는 건데 근데 뭐가 문제라는 거죠? 예, 말씀대로 전세 보증금 꼭 필요한 서민을 위해서 돈을 대신 돌려주는 건 채권 회수가 설사 안 되더라도 허그가 해야 될 임무이긴 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충분히 예상되는 상황에서도 면밀한 검토 없이 그냥 보증을 서주는 형태가 문제인데요. 그러니까 전세금을 떼먹은 전력이 있는 악성 임대인에게도 또 보증을 서서 보증금을 떼이는 일이 반복되는 경우가 적지 않다는 겁니다. 예를 하나 들어보면요. 다주택자 A씨는 2021년에 주택 16곳의 보증금 38억 원을 반환하지 않아서 허그가 대위 변제를 해주고 이 사람을 집중관리 다주택 채무자, 그러니까 악성 임대인으로 지정을 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허그는 이후에 기존 집의 채무 20억 원을 상환한다는 조건으로 이 사람에게 반환 보증 9건을 신규 발급을 또 해줍니다. 이 임대인은 결국 이들 모두의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았습니다. 결국 또 허그가 대신 보증금을 갚아줬죠. 이런 식으로 거액의 자금이 빠져나간다는 지적인데요. 어제 국감에서 나온 목소리를 잠깐 들어보시죠. 허그 사장님,
예, 그 흉악범 등 재범 가능성이 높은 범죄자를 감시하기 위해서 전자팔찌 채우는 거 잘 알고 계시죠? 예. 예, 그런데 전자팔찌를 한 범죄자를 경찰이 감시 소홀을 넘어서 또 범죄를 저지르도록 전자팔찌를 풀도록 도와줬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거 용납할 수 있습니까? 예, 뭐 잘못된 걸로 생각합니다. 잘못됐다고 생각하니까 좀 개선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런데 또 다른 문제점 중에 수조 원의 부실채권을 회계장부에서 지웠어요? 예, 그렇습니다. 예. 전세 보증금 반환금과는 다른 부분인데요. 예. 허그가 국회 국토교통위 이춘석 의원에게 낸 자료를 보면요. 네. 지난 2000년부터 작년까지 모두 4조 5,300여 원의 규모의 채권 상각을 진행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채권 상각이 이제 일반인들 좀 잘 모를 텐데요. 받을 수 없는 거 지워버렸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예. 채무자의 파산이나 회생 불가능 등으로 회수 가능성이 낮은 채권을 수익에서 차감하는 방식으로 채권 목록에서 빼는 작업입니다. 그러니까 회계상으로 드러나는 부채 규모를 줄이기 위해 부실 채권 4조 5천여 원을 수익 차감으로 옮긴 건데요. 이렇게 상각 처리를 한 액수와 장부상 부채로 남아있는 액수를 합치면 8조 원대에 이릅니다. 상각 금액의 세부 내역을 보면 기업 보증이 3조 6,580억 원으로 전체의 80%를 넘었는데 금액 기준 상위 10개 채권의 상각 이후 회수율은 4.9%에 머물렀고 이 가운데 9개는 2%에 머물렀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예, 다 국민 세금 들어가는 일인데요. 좀 제대로 개선책을 찾아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이슈 넘어가겠습니다. 네, 다음 이슈 영상으로 보겠습니다. 네, 프로야구 관중 천만 시대가 됐는데 3대 공신이 원정팬과 20대 그리고 여성이라고요. 맞습니다. 원정팬, 20대 그리고 여성 이 세 가지 카테고리가 프로야구 관중 천만 시대를 연 주역이라는 내용인데요. 이걸 분석한 주체가 KBO나 구단, 뭐 스포츠 관계 이런 단체가 아니라 전혀 상관없어 보이는 카드사라는 게 재미있습니다. BC카드가 야구장 근처 반경 1km 내 가맹점에서 결제한 내역으로 분석을 한 건데요. 그렇군요. 경기 당일 거주지가 아닌 다른 곳에 위치한 경기장 인근에서 결제를 했으면 원정팬으로, 해당 거주 지역의 야구장 인근에서 사용을 했으면 홈팬으로 분류를 한 겁니다. 일단 홈팬, 원정팬 상관없이 경기장을 찾은 전체 고객 수는 지난해 대비 13.8%가 늘었고요. 이들이 사용한 매출액은 16.8%가 증가했습니다. 그런데 원정팬만 떼서 보면 사람 수는 44.6%, 가맹점 매출은 57%가 늘어나서 전체보다 훨씬 높은 증가 비율을 보였습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일단 원정팬이 첫 번째 키워드가 됐습니다. 잘 들었는데요. 뭐 자기 편 응원하는데 다른 구장에서 하면 쫓아가서 응원하죠. 그런 그 원정팬이 많아졌다는 건데 모든 구단의 원정팬이 다 늘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올해 열기가 뜨거웠던 구단일수록 원정팬이 더 많았던 걸로 확인됐는데요. 정규 시즌 1위를 기록한 기아 타이거즈를 응원하기 위해 광주를 찾은 원정팬이 지난해보다 85.1%가 늘었고 이들이 사용한 카드 결제액은 113.7%가 불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정규 시즌 2위인 삼성 라이온즈를 응원하기 위해 대구를 찾은 팬의 수 증가율이 51.2%로 기아 타이거즈를 응원하기 위해서 광주를 찾은 원정팬이 무슨 뜻이에요? 그러니까 외지에 살지만 기아 타이거즈를 응원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광주로 가서 응원을 한 거죠. 이런 표현을 원정팬이라고 이제 분류를 하고 분류를 하고 이제 집계를 한 겁니다. 서울에 살지만 고향이 광주인 경우에는 원정팬으로 분류될 수 있겠네요. 네, 이렇게 원정팬의 역할이 컸다는 건 확인을 했는데 20대와 여성 관중이 늘었다. 이건 어떻게 확인이 됐어요? 지난해 대비 원정팬의 증가 수와 매출 증가액을 분석한 결과로 나왔는데요. 그래픽을 보시면 팬 수의 증가율은 20대가 76.2%로 2위인 30대의 2배를 기록하면서 압도적으로 높은 증가율을 보였고요. 매출액 증가 역시 2위인 30대보다 2배가 넘는 109.3%를 기록해서 확실한 공신의 면모를 보였습니다. 또 20대 원정팬 중에서도 성별로 보면 고객 수로는 남성이 60.4% 늘어난 반면 여성은 96.4%가 늘어났고요. 매출액으로는 남성이 97.3% 늘어날 것에 대비해서 여성은 124.7%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서 여성이 마지막 키워드로 됐습니다.
그렇군요. 예, 언제부턴가 야구장에 많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이 젊은 여성 팬들이 한국 프로야구에 힘을 불어넣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군요. 요즘에 야구 중계를 보면 어떤 팬은 거의 매 경기 중계 때 나오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알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경제부 김기봉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어서 기업 뉴스 전해드리겠습니다. 삼성전자는 업계 최초로 12나노급 그래픽용 D램을 개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에 개발된 제품은 30GB 용량의 UHD 영화 60편을 1초 만에 처리할 수 있는 속도로 전력 효율도 30% 이상 개선했습니다. GS25는 넷플릭스 예능 프로그램 흑백요리사와 협업해 내놓은 중식 시리즈 제품이 출시한 지 20여 분 만에 완판됐다고 밝혔습니다. GS25는 오늘 오전 11시부터 GS 앱을 통해 조광효 요리사와 협업한 중식 요리 2개 제품을 각각 1000개씩 사전 예약을 받은 결과 출시 27분 만에 모두 판매됐다고 밝혔습니다. 직장인들이 점심시간에 도심 속에서 음악을 즐길 수 있는 해머링맨 가을 음악회가 열렸습니다. 오늘 음악회는 발달장애인인 태광그룹 직원 이현명 씨의 하모니카 연주와 리코더 마스터 남영주 씨의 지브리 영화음악 메들리 등으로 진행됐습니다. 태광그룹이 매주 목요일 점심시간에 서울 광화문 한국생명 빌딩 앞에서 개최하는 해머링맨 가을 음악회는 이달 말까지 이어집니다. 낮 동안 서울에서는 조금 덥다 싶은 느낌도 들었습니다. 그런데 온화한 날씨는 오늘까지인데요. 오늘 밤 제주도를 시작으로 내일 오전부터 점차 전국에 호우가 쏟아지겠습니다. 비바람에 서울 낮 기온은 오늘보다 6도가량 떨어지겠습니다. 비는 여름철 장맛비에 가깝게 쏟아지겠습니다. 영동에 최고 120mm 이상, 남해안에 최고 100mm 이상의 폭우가 오겠고요. 그 밖의 지역에도 최고 60에서 80mm 이상이 내리겠습니다. 계절에 맞지 않는 많은 비의 피해가 우려됩니다. 낙엽이 배수로를 막지는 않을지 점검해 주셔야겠고요. 강풍에 날아갈 수 있는 시설물 관리도 잘해 주셔야겠습니다. 내일 특히 중부를 중심으로 낮 기온이 크게 내려가겠습니다. 서울 한낮 기온이 20도에 머물겠고요. 남부는 광주 24도, 대구 22도 등 오늘보다 조금 낮아지겠습니다. 비는 주말인 모레 새벽 서울 등 서쪽 지방부터 점차 그치겠습니다. 비가 그친 뒤에는 찬 공기가 내려오겠고요. 휴일 아침은 올가을 들어서 가장 춥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네, 목요일 뉴스원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